1977년 3월 27일 오후 5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 안개에 잠긴 활주로 위를 500톤짜리 전복이 한 대가 이륙을 위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250km, 조종석의 시야는 몇백 미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활주로 위에 또 한 대의 전복이가 있었던 겁니다. 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644명, 이 중 583명이 그날 오후 그 활주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 그런데 이 사고의 비행기들은 하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만든 건 폭탄도, 고장도, 기상이변도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방아쇠는 무전기 속 짧은 말 몇 마디, 그리고 3초짜리 잡음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이해하려면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비행기 모두 이 섬에 올 계획조차 없던 아침으로요. 어떻게 전복이 두 대가 같은 활주로 위에서 마주보게 됐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1977년의 하늘은 전보의 시대였습니다. 한 번에 400명을 나르는 보잉 747이 취항한 지 7년, 대서양을 건너는 휴가가 중산층의 일상이 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두 간판이 페남과 KLM이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대의 미국 항공사,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 이날 두 비행기는 원래 이 섬에 올 일조차 없었습니다. 먼저 팬아메리칸 항공 1736편, 미국을 대표하던 항공사 페남의 보잉 747입니다. 이 기체에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클리퍼 빅터. 1970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상업비행에 나선 바로 그 전복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한 그 첫 비행이 전보시대의 개막이었죠. 심지어 그 해에 쿠바로 공중 납치를 당했다가 무사히 돌아온 이력까지 있는 파란만장한 1호기였습니다. 이날 클리퍼 빅터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거쳐 카나리아 제도로 온 전세기였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라스팔마스 항구에서 출발하는 지중해 크루즈에 오를 미국의 중장년 여행객들, 평균 나이가 50을 훌쩍 넘는 인생의 휴가를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무원까지 39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LM 네덜란드 항공 4805편, 암스테르담에서 온 이 보잉 747은 네덜란드 휴가객들의 전세기였습니다. 카나리아의 태양을 찾아온 가족들, 아이들만 수십 명, 승무원까지 합쳐 24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산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승객들을 안내하던 젊은 여행 가이드였는데 테네리페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어서 라스팔마스까지 되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회사 규정을 들어 만류하는 항공사 직원에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 사소한 고집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는 KLM의 얼굴이라 불러도 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장 야콥 판 잔텐 50세, KLM 747 조종사 훈련의 총책임자였습니다. 회사가 신뢰의 얼굴로 내세우던 사람이라 잡지 광고 속에서 미소 짓는 그의 사진을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정도였죠. 실제로 사고 직후 어느 신문은 이 사고 기사 옆에 하필 그가 모델로 실린 KLM 광고를 나란히 인쇄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비행시간 11,000시간. 다만 최근 몇 년은 시뮬레이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많았고 실제 노선 비행은 상대적으로 뜸했습니다. 이 이력이 나중에 조사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페남의 조종석에도 잔뼈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장 빅터 그롭스 56세, 비행시간 21,000시간의 노장이었습니다. 부기장 로버트 브레그, 항공기관사 조지 원스까지 합쳐서 5만 시간에 가까운 조종석이었죠. 두 비행기의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중심 공항, 그란 카나리아 섬의 라스팔마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 15분 그 라스팔마스 공항 터미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독립을 주장하던 무장단체가 꽃가게에 설치한 소형 폭탄이었습니다. 터지기 전 경고 전화가 있어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 몇 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차 폭탄이 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공항은 즉시 폐쇄됐고 하늘에 떠있던 비행기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작 2차 폭탄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폭탄 하나가 이날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단체는 훗날까지도 이 사고와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공항 폐쇄였지 583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미노의 첫 조각을 민손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로 가던 비행기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관제는 그 비행기들을 옆 섬의 작은 공항으로 돌렸습니다. 테네리페 섬의 로스로데오스 공항. 페남 조종석은 이 우회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넉넉했으니 라스팔마스가 다시 열릴 때까지 상공을 돌며 기다리겠다고 요청했죠. 폭탄 소동이면 금방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관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스로데오스로 가라. 그렇게 페남은 가기 싫었던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무대입니다. 로스로데오스는 국제 허브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하나, 그와 나란한 유도로 하나, 그리고 작은 계류장이 전부인 지방공항. 게다가 해발 633m의 고지대에 있어서 구름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면 공항이 통째로 구름 속에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지역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그 변덕이 악명이었습니다.
맑던 활주로가 10분 만에 우유 속으로 사라지는 공항. 하필 그런 공항이 이날 전보들의 대피소가 됐습니다. 그 작은 공항에 오후 내내 대형기들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보 2대를 포함해 우회한 여객기가 5대, 계류장은 꽉 찼고 넘친 비행기들은 유도로 위에 꼬리를 물고 세워졌습니다. 시골 공항 주차장에 트레일러들이 들이닥친 격이었죠. 이 사소해 보이는 주차 문제가 잠시 뒤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유도로가 막혔으니 이륙하려는 비행기는 활주로 자체를 지상도로처럼 거슬러 이동해야 했던 겁니다. 활주로 하나가 도로와 활주로 역할을 겸하는 상황. 평소라면 큰일이 아니지만 그날 오후에는 안개가 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방 소식에 유도로의 비행기들 사이에서는 시동 거는 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남은 바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급유 중인 KLM이 유도로 입구를 막고 서 있었거든요. 페남 승무원들은 자를 들고 나가 KLM 옆에 틈을 실제로 걸어서 재봤습니다. 날개가 지나갈 수 있을까? 결론은 4m가 모자랐습니다. 페남은 KLM의 급유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남이 로스로데오스에 내려앉은 건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앞서 내린 KLM은 이미 유도로 초입에 서 있었죠. 두 전보는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옆에 나란히 선 2대의 747. 이날 이 공항을 지나던 누군가가 남긴 사진에는 안개가 오기 전에 그 오후가 담겨 있습니다. 몇 시간 뒤 같은 활주로 위에서 마주보게 될 줄은 양쪽 조종석 모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관제탑에는 관제사 2명이 이 북새통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수십 편의 소형기를 다루던 타워가 이날은 전보들의 임시 터미널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주기 위치 배정, 재출발 순서, 급유 조율까지 국제 허브의 하루치 업무가 시골 타워의 오후에 몰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라스팔마스 공항 재개방. 페남 1736편은 바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앞을 막고 선 KLM이 문제였습니다. KLM은 승객들을 터미널에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우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는데 판 잔텐 기장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연료를 지금 가득 채우고 가겠다는 겁니다. 라스팔마스에 가서 급유하면 다음 출발이 더 늦어지니 어차피 기다리는 김에 암스테르담까지 갈 기름을 미리 받아 두자는 계산이었죠. 그 자리에서 55,000리터가 날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3가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출발이 35분 늦어졌고 비행기는 45톤 더 무거워졌고 날개에는 불붙을 연료가 가득 찼습니다. 뒤에 묶인 페남 조종석은 그 급유를 지켜보며 속을 끓였습니다. 승객 396명을 태운 채 몇 시간째 이 시골 공항에 발이 묶여있는데 앞에 비행기는 이제 기름까지 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짤을 들고 날개 틈을 재러 나갔던 것도 그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네덜란드의 엄격한 승무원 근무시간법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비행하면 기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였고 판 잔텐의 남은 시간은 빠듯했습니다. 오늘 안에 암스테르담까지 돌아가려면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그 조종석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급유는 35분 넘게 걸렸습니다. 페남의 승객들은 좌석에 앉은 채 창밖에 KLM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크루즈 출항 시간을 걱정하던 그들에게 이 지연은 그저 짜증나는 하루의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KLM의 승객 249명은 2시간 넘게 좁은 터미널에서 기다리다 다시 기내로 돌아와 벨트를 맸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고 어른들은 그저 빨리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은 창가 자리를 다퉈올 테고 어른들은 암스테르담의 밤 도착 시간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 사이 산비탈을 타고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공항이 안개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몇 분 단위로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정 500m가 300으로 다시 100m 아래로 활주로 등화 일부는 하필 고장나 있었습니다. 떠나려는 비행기들에게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6분 KLM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관제는 처음에 KLM에게도 도중에 출구로 빠지라고 했다가 곧 지시를 바꿨습니다. 그냥 활주로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끝에서 180도를 돌아 이륙 방향으로 서라. 백트랙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백트랙 중에 KLM 조종석 녹음에는 훗날 조사관들이 밑줄을 그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자 부기장이 조심스럽게 시정 걱정을 꺼냈고 기장은 규정집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교관과 심사받던 사람의 공기가 그 좁은 조종석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500톤의 전모가 안개 낀 활주로를 3km 가까이 거꾸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활주로 끝에서의 180도 선회도 고개였습니다. 747의 회전 반경은 활주로 폭에 아슬아슬했고 판 잔태는 몇 번의 조작 끝에 기술을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 KLM은 이륙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어딘가 같은 활주로 위를 페남이 걸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페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관제는 페남에게 활주로를 따라가다 왼쪽 셋째 출구로 빠져 나란한 유도로로 비켜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페남 1736 활주로로 진입해 셋째 출구에서 이탈하라. 페남이 확인차 되물었습니다. 셋째 출구 맞습니까? 서드원 셋째다. 말은 간단한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출구 표지는 보이지 않았고 출구마다 번호판이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셋째 출구는 하필 진행 방향을 135도나 거슬러 꺾어야 하는 각도였습니다. 70m짜리 전보가 그 좁은 길로 후진하듯 꺾어 들어가는 건 고개에 가까웠죠. 상식적으로는 완만하게 빠지는 넷째 출구가 맞는 그림이었습니다. 페남 조종석은 지도를 무릎에 펴놓고 하나, 둘, 출구를 세어가며 기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첫째 출구가 어느 것이었는지부터 확신이 없었습니다. 셋째가 맞나? 저 각도로 꺾으라는 게 말이 되나? 넷째를 말한 건가? 조종석에 세 사람이 지도와 창밖을 번갈아 봤지만 관제에 재차 물어도 답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페남은 셋째 출구를 지나쳤고 완만하게 빠질 수 있는 넷째 출구를 향해 안개 낀 활주로 위를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몇백 미터만큼 페남이 활주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훗날 조사관들은 이 대목에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페남이 지시대로 셋째 출구로 꺾어 들어갔다면 충돌 시점에 활주로 밖에 있었을까? 계산의 답조차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고의 마지막 몇 분은 초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안개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위쪽 끝은 짙은 구름 속이었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옅었습니다. KLM이 백트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로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두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이를 안개의 벽이 채웠습니다. 페남 조종석은 앞서가던 KLM의 꼬리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시각 관제탑에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관제사는 두 전보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 공항에 지상 레이더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세 지점, 관제탑과 두 조종석은 이제 무전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전도 완벽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관제사의 영어, 네덜란드 조종사의 영어, 미국 조종사의 영어가 하나의 주파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라도 억양과 표현이 달랐고 훗날 조사관들은 이 오후의 교신 곳곳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을 찾아냈습니다. 덧붙이자면 훗날 공개된 교신 녹음에는 관제탑 쪽에서 축구 중계로 들리는 소리가 잡혀 논란이 됐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스페인, 마침 빅매치가 있던 날이긴 했습니다. 관제사들이 정말 중계를 틀어두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부하 상태의 그 관제탑이 어떤 오후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오후 5시 5분 KLM은 활주로 끝에서 선회를 마치고 이륙 방향으로 정렬했습니다. 시야는 300m 남짓, 관제탑도 페남도 보이지 않는 우유색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늘의 규정만 따지면 이륙이 아슬아슬하게 가능한 시정이었고 판 잔텐의 머릿속 시계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만 더 짙어지면 공항은 닫히고 근무 시간은 끝나고 249명과 함께 이 섬에서 밤을 나야 했습니다. 조종석의 나머지 두 사람도 가벼운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부기장 클라스 뮤어스는 2달 전 판잔텐에게 직접 747 자격 심사를 받은 사이였고 기관사 빌럼 스우레더는 비행시간 17,000시간의 고참이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옆자리의 기장은 자격을 주고 뺏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렬이 끝나자마자 판잔텐 기장의 손이 스로틀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부기장 뮤어스가 놀라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관제 허가가 없습니다. 기장은 손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알아. 물어봐. 10년 넘게 시뮬레이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던 사람의 손이 실전의 절차보다 반박자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KLM 4805 이륙 준비 완료. 허가를 기다린다. 관제탑의 응답은 경로 허가였습니다. KLM 4805 이륙 후 파파비컨까지. 그 후 우선에 이륙해도 좋다는 허가가 아니라 이륙한 다음의 비행 경로를 일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안에 이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부기장이 경로를 복창하고 문장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We are now의 테이크오프. 이 애매한 영어 한 줄이 이 사고의 문이 됐습니다. 훗날 조사보고서가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륙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도 지금 이륙을 시작한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문장. 부기장이 그 말을 맺기도 전에 판잔텐 기장은 브레이크를 풀고 있었습니다. KLM은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오케이. 스탠바이 포 테이크오프. I will call you. 오케이. 이륙은 대기하라. 내가 부르겠다. 그런데 그 순간 페남 조종석도 소름이 끼쳐 무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 우리는 아직 활주로 위를 이동 중이다. 두 무전이 같은 순간 같은 주파수에 겹쳤습니다. 무전은 전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송신하면 전파가 서로를 뭉개고 수신자에게는 찢어지는 잡음만 들립니다. 공학에서는 이 간섭음의 이름도 있습니다. 헤테로다인. KLM 조종석에 들린 것은 오케이, 그리고 3초간의 삑소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3초 안에 뭉개진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KLM의 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이륙을 대기하라는 관제사의 지시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는 페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륙을 막을 수 있었던 두 개의 목소리가 하필 같은 순간에 눌린 두 개의 송신 버튼 때문에 서로를 지워버린 겁니다. 관제사가 페남에게 물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나가면 보고하라. 페남이 답했습니다. 오케이, 나가면 보고하겠다. 이 교시는 KLM 조종석 스피커에 들렸습니다. 활주로에서 나가면 보고하겠다는 페남의 목소리. 그 말은 곧 페남이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속 중인 조종석에서 항공기관사 스흐레더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페남, 아직 활주로에서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기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나갔어. 조종석 음성 기록에 남은 그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고 기관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기장도 침묵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유명한 기장이 2번이나 아니라는데 3번째로 브레이크를 잡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조종석에 없었습니다. 훗날 전 세계의 조종사 교실에서 수없이 되돌려지는 3초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강의실들에서 교관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테이프를 멈춥니다. 기관사의 질문, 기장의 확신, 그리고 이어지는 엔진 소리,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모두가 그 침묵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 시각 페남의 객실에서는 크루즈 여행객들이 창밖의 우유색 안개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이어진 지연에 지친 사람들, 누군가는 잠들었고 누군가는 옆자리와 카드를 쳤습니다.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지금 이륙 활주로 한복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승객은 없었을 겁니다.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요. KLM의 내 엔진이 굉음을 올리며 안개를 밀어냈습니다. 100노트, 130노트. 부기장이 속도를 읽어나갔고 곧 이륙 결정 속도를 알리는 콜이 나왔습니다. V1, 이 속도를 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륙해야 합니다. 남은 활주로 안에서 멈출 수 없는 속도라는 뜻이니까요. 45톤의 연료를 채운 KLM에게 그 선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시속 250km를 넘긴 500톤의 전보가 우유색 벽 속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페남 조종석은 방금의 교신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종석 녹음에는 활주로에서 얼른 빠져나가자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넷째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안개 저편에서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페남 조종석이 먼저 상대를 봤습니다. 넷째 출구를 눈앞에 둔 순간 안개 저편에서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부기장 브레그는 처음에 그것이 제자리에 선 KLM의 등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봐, 저놈이 온다. 기장 그럽스가 스로틀을 끝까지 밀며 소리쳤고 부기장은 무전에 대고 외쳤습니다. 페남은 왼쪽 풀밭으로 기술을 틀며 활주로를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500톤의 기체가 젖은 풀밭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나가는 몇 초의 사투였습니다. 기수와 앞부분은 풀밭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까지 70m에 이르는 몸통이 활주로를 다 빠져나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KLM의 판 잔텐도 그 순간 페남을 발견했습니다. 음성 기록에는 짧은 욕설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이미 늦은 속도였습니다. V1은 한참 전에 지나 있었으니까요. 그는 남은 유일한 수단을 택했습니다. 조종관을 끝까지 당겨 아직 속도가 모자란 비행기를 억지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수가 들렸고 들린 만큼 꼬리가 내려가 활주로 바닥을 20m나 긁었습니다. 강철이 아스팔트를 가는 굉음과 불꽃이 튀는 그 몇 초, 비행기는 뜨느냐 마느냐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KLM의 앞바퀴는 페남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45톤의 연료를 실어 무거워진 뒷몸통은 끝내 떠오르지 못했고 시속 240km로 페남의 등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KLM의 동체와 엔진이 페남의 2층 라운지와 객실 상부를 통째로 찢어냈습니다. KLM은 그 너머 활주로에 떨어져 150m를 미끄러졌고 가득 채운 연료가 한꺼번에 불붙었습니다. 아까 그 35분의 급유가 이제 거대한 화염이 되어 기체를 삼켰습니다. 소방대가 물과 거품을 쏟아부었지만 45톤의 항공유 앞에서는 몇 시간을 버티는 불이었습니다. KLM에 타고 있던 248명은 전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훗날 조사관들은 충돌의 충격 자체보다 그 화염이 생존의 가능성을 지웠다고 봤습니다. 몇 시간 전 테네리페에 내린 여행 가이드 한 사람만이 그 명단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남은 두 동강이 난 채 그 자리에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페남의 승객 절반 이상은 충돌 순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앞부분, 그 중에서도 충돌면에서 비껴난 왼쪽 구역의 사람들에게는 몇 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돌의 순간 페남의 객실은 굉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2층이 1층으로 내려앉았고 좌석들이 뒤엉켰고 불이 시작됐습니다. 살아남은 승객들은 그 순간을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고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탑승자는 자신들을 친 것이 다른 비행기라는 걸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장과 부기장, 기관사는 천장이 사라진 조종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브레그 부기장은 훗날 고개를 들어보니 조종석 위가 그대로 하늘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사람은 부서진 기체 옆면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층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찢어진 동체의 구멍으로 부서진 날개 위로 기어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풀 수 있었던 사람, 옆 사람을 끌어낸 사람, 왼쪽 날개 위에서 몇 미터 아래 풀밭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 나이 지긋한 승객들에게 그 높이는 절벽이나 다름없었지만 등 뒤에서 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연료 탱크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기체 전체가 화염에 삼켜졌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페남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브레그 부기장은 풀밭에 내려선 뒤에야 상황의 전모를 봤다고 했습니다. 안개 속 두 방향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거대한 불, 방금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비행기와 자신들을 친 비행기였습니다. 풀밭으로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서로를 부축해 불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다가왔고 곧 공항 인근의 주민들까지 담요와 차를 몰고 나와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작은 섬이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활주로 옆으로 모였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빠져나온 사람은 70명 남짓이었습니다. 섬의 병원들이 밤새 화상과 골절과 싸웠지만 며칠 사이 세상을 뜬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생존자는 61명, 페남 탑승자 396명 중에 61명이었고 두 비행기를 합친 644명 중에 61명이었습니다. 최종 사망자는 583명, KLM 248명 전원과 페남 335명. 이 숫자는 지금까지도 항공 역사상 단일 사고 최다 희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늘에 오르지 못한 채로 항공 역사의 가장 큰 숫자가 땅 위에 새겨진 겁니다. 밤사이 마드리드에서 조사관들이 날아왔고 워싱턴과 암스테르담에서도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블랙박스들은 회수되어 봉인됐습니다. 세계 언론이 섬으로 몰려드는 동안 활주로 위에는 두 전보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의 항공사진은 사고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활주로 중간쯤 넷째 출구 바로 앞에 내려앉은 페남의 잔해, 그리고 거기서 45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KLM. 이륙을 시도한 비행기가 충돌 후에도 그만큼을 더 나라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잔해 사이의 그 450m가 이 사고의 물리학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계의 신문 일면은 전부 이 안개 낀 활주로였습니다. 전복이 2대의 충돌, 583명. 항공여행이 대중화된 이래 인류가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보다 많은 사람이 땅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말을 잃었습니다. 수습에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불에 휩싸인 두 기체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참혹하리 많지 더뎠고 네덜란드 희생자 다수는 끝내 개별 확인이 어려워 암스테르담 근교에 합동으로 안장됐습니다. 미국 측 희생자들은 군수송기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안개 속의 관제탑은 둔중한 폭발음을 들었지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우유색 벽이었고 화면도 레이더도 없었으니까요. 관제사는 KLM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페남을 불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유도로에 대기 중이던 다른 비행기가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활주로에 불이 보인다. 소방대가 화염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불타는 KLM이 있었고 안개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페남도 불타고 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파악됐습니다. 작은 섬의 병원들로 화상 환자들이 밀려들었고 미군과 스페인군 수송기가 중환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조사는 사고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스페인 땅에서 네덜란드와 미국의 비행기가 부딪혔으니까요. 세 나라의 조사관들이 함께 잔해와 블랙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증거는 소리였습니다. KLM의 조종석 녹음, 페남의 조종석 녹음, 그리고 관제탑의 무전 녹음. 세 개의 테이프를 시간축에 맞춰 나란히 놓자 그 오후의 마지막 몇 분이 초 단위로 되살아났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고 어느 말이 어느 조종석에 들렸고 어느 말이 잡음에 지워졌는지까지. 그렇게 재구성된 기록 위에서 마지막 3분이 명확해졌습니다. 5시 5분 44초 KLM이 경로 허가를 요청합니다. 5시 6분 9초 관제가 경로를 불러줍니다. 5시 6분 18초 부기장의 복창이 끝나며 We are now at takeoff. 그 순간 KLM은 이미 구르고 있습니다. 5시 6분 20초 관제의 스탠바이와 페남의 외침이 겹치며 3초의 잡음. 5시 6분 32초 활주로에서 나가면 부르겠다는 페남의 교신. 5시 6분 34초 KLM 기관사의 마지막 의문과 기장의 확신. 그리고 5시 6분 50초 충돌. 결론의 뼈대는 이 타임라인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관제탑은 이륙 허가를 낸 적이 없다. KLM은 이륙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판 잔텐 기장은 허가 없이 이륙을 시작했다. 여담이지만 사고 직후 KLM 본사는 이 사고의 조사를 도울 최고 전문가로 판 잔텐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 비행기의 기장이라는 사실을 회사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베테랑이 왜 허가도 없이 스로틀을 밀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 잔테는 지난 몇 년을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터 훈련에서는 교관이 관제사 역할까지 겸합니다. 이륙 허가가 언제나 자기 손안에 있는 세계에서 오래 산 겁니다. 압박이 극에 달한 순간 몸에 밴 그 세계가 실제 활주로 위로 새어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조사 초기 네덜란드 측은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제의 모호한 언어, 페남의 출구 지연, 동시송신,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스페인과 미국의 기록은 무허가 이륙이라는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몇 년의 공방 끝에 KLM은 결국 자사의 책임을 받아들였고 유족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형사법정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물을 기장은 그 활주로에서 이미 세상에 없었고 스페인의 관제사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구멍들의 행렬이었다는 것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폭탄 하나가 전보들을 시골 공항에 부려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없었다면 두 비행기는 이 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법이 시계를 재촉했고 그 시계가 없었다면 급유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안개가 내려왔고 안개가 없었다면 새 지점은 서로를 눈으로 봤을 겁니다.
유도로가 막혀 두 전보가 한 활주로에 올라섰고 페남이 셋째 출구로 빠졌다면 충돌 지점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무전이 겹치지 않았다면 KLM은 멈추라는 지시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석 안에서 기장의 확신을 꺾는 목소리가 한 번만 더 나왔다면. 조사 보고서는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시간 압박, 시정, 언어, 주파수, 위계,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한 줄로 늘어선 순간 583명의 활주로가 됐습니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났어도 그날 저녁 644명은 각자의 목적지에 내렸을 겁니다. 644명을 태운 두 전보를 마주보게 만든 그 오후의 언어들은 문장 단위로 해부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의 결과가 오늘의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 뒤 전 세계의 관제 무전이 바뀌었습니다. 이륙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직 이륙 허가와 취소에만 씁니다.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출발이라는 단어로 대체됐습니다.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가 무전에서 그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겁니다. 관제의 오케이 같은 애매한 응답, 알아들었다는 식의 얼버무림도 금지됐습니다. 중요한 지시는 조종사가 단어 그대로 되읽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제가 활주로 진입을 허가하면 조종사는 활주로 진입을 허가받았다고 되읽고 관제는 그 복창이 정확한지 다시 듣습니다. 답답할 만큼 기계적인 이 주고받기가 같은 주파수 위의 모든 비행기에게 지금 누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타는 모든 비행기의 조종석과 관제탑이 주고받는 그 딱딱한 표준 문장들에는 이 사고에 583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암스테르담에 닿았을 때 KLM 본사는 처음에 자사기체가 연루됐다는 것조차 믿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회사의 가장 유명한 기장이 회사의 가장 큰 비행기로 회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KLM은 이 사고 이후 훈련 체계를 뜯어고쳤고 판 잔텐의 이름은 회사의 광고와 함께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항공교과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립니다. 최고의 경력이 최악의 판단을 막아주지 못한 사례로요. 페남의 클리퍼 빅터 자리는 다른 기체들이 채웠지만 회사는 그 뒤로도 이 날짜가 올 때마다 583이란 숫자와 함께 호명됐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문화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관사가 한 번 더 따져 물었다면, 부기장이 기장의 브레이크에 손을 얹었다면,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의 확신이 조종석 전체를 침묵시킨 그 구조를 두고 항공업계는 몇 년에 걸쳐 답을 만들어갔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절차가 조종석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 부기장이 기장의 조작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하고 기관사의 의문 한마디가 이륙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몇 년 뒤 이 원칙에는 이름이 붙었고 오늘날 모든 항공사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승무원 협력 훈련이 됐습니다. 그 교육의 첫 시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테네리페입니다. 공항시설의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잦은 공항의 지상 레이더, 활주로 등화와 표지, 저지정 지상 이동 절차, 보이지 않는 활주로를 무전만으로 관리하던 시대가 이 사고를 끝으로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로스로데우스 공항에는 그 뒤 지상 레이더가 깔렸고 이듬해 섬의 남쪽 해안에 안개 걱정 없는 새 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쪽의 옛 공항은 지금도 섬 안팎의 노선을 받는 공항으로 남아 그날의 활주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생존한 페남의 조종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안고 살았습니다. 부기장 브레그는 훗날 세계의 항공 안전 무대에 서서 그날의 안개와 3초의 잡음을 수십 년간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강연 때마다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맺곤 했습니다. 그날 활주로 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요.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고가 바꾼 제도의 산증인이 된 셈입니다. 세계 최초로 승객을 태웠던 전보 클리퍼 빅터는 그렇게 테네리페의 활주로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1970년 1월 뉴욕의 카메라 세례 속에서 전보시대를 열었던 기체의 처음과 1977년 3월 안개 속 잔해로 남은 마지막 전보시대를 연 비행기가 전보시대의 가장 어두운 날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홀로 남지 않았습니다. 항공 역사의 사망자 수 1위와 2위 테네리페와 지난 영상의 일본 항공 123편은 지금도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두 사고 모두에서 하늘은 멀쩡했고 비행기를 무너뜨린 것은 사람의 세계 쪽이었습니다. 사고 30주기가 되던 해 테네리페 섬의 언덕에 583명을 기리는 국제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나선형의 계단이 하늘로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땅에서 시작해 하늘로 오르는 그날 두 비행기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을 형상화한 조형이죠. 해마다 3월 27일이면 네덜란드와 미국, 스페인의 유족들이 그 언덕에 모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같은 이름들을 부르면서요. 그 언덕에서는 맑은 날이면 로스로데우스의 활주로가 내려다 보입니다. 비행기들이 아무 일 없이 뜨고 내리는 이제는 지상 레이더와 표준 문장들이 지키는 그 활주로가요. 추모식에는 백발이 된 생존자들도 이따금 자리합니다. 그날 왼쪽 날개 위에서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반세기 뒤에 활주로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583명, 이 숫자가 반세기 가까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사고 이후의 하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그때보다 몇 배로 늘었지만 활주로 위에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고에서 하늘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넷 다 돌았고 날개는 멀쩡했고 계기는 정확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전파 위의 몇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하늘에서는 말이 기계만큼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비행기들은 안개 속에서도 조종석에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기록은 그 반대입니다. 승객과 조종사가 전부 의식을 잃은 채 텅 빈 하늘을 3시간 가까이 날아간 여객기. 전투기가 따라붙어 조종석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유령 비행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응답 없는 조종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침묵이 다음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말이 사라진 하늘입니다.